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4월 26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5호급 레스토랑에서 개봉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닌텐도 본사에 출장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닌텐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원의 정욱 회장님이랑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수입하신 분이랑 저랑 같이 닌텐도 본사로 출장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닌텐도라는 이름은 한자 인천당을 일본식 발음으로 읽은 건데요. 모든 일을 천당, 즉 하늘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니 회사가 장난이냐? 회사를 운에 맡기는 건 중소기업이나 하는 짓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닌텐도는 1889년 화투를 제조하는 닌텐도 고파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뜻에 맡긴다 해서 유래했다는 식의 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제가 정 회장님에게 들은 바로는 이런 고상한 뜻이 아니라 화투 만들던 회사라서 운을 하늘에 맡긴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회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일본은 예전부터 다이묘들이 지방 자치를 하는 전통이 있어서 상토 기업들이 수도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닌텐도는 본사가 교토에 있고 도쿄에는 영업 지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마리오 3편의 지도에서 후파성이 교토에 있었던 겁니다. 본사는 게이샤의 추억에 나왔던 후시미 이나리 신사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본사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본사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닌텐도 게임 큐브가 본사 건물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 유리창뿐만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것이 다 네모인데요.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유영석의 네모난 꿈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실제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네모난 창문, 네모난 문, 네모난 액자, 네모난 의자, 네모난 타일, 네모난 천장, 곡선은 거의 없는 네모 강박증이 느껴질 정도로 네모의 공간이었습니다. 왜 미국이나 한국의 게임 회사 보면 되게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이게 사무실을 디자인하잖아요. 저도 닌텐도 하면 창의력 그런 걸 떠올렸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창의적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먼 질서와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회의하려고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불을 끄니까 닌텐도 한국 영업 담당자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군요. 프리젠테이션이 지루하긴 했는데 상무랑 부장도 있는데 사원이 전혀 눈치를 안 보고 잡니다. 이날 한 4시간을 내리자는데 아무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 영업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도 영어도 할 줄 몰라서 좀 신기했습니다. 취업하려면 스펙 쌓기 경쟁하는 한국과 매우 다르죠. 미야모토 시게루가 편차치 54, 한국으로 치자면 수능 4, 5등급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학벌보다는 능력을 많이 봅니다. 한국 기업도 그렇지만 사원이 상무 앞에서 잔다는 것은 일본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여직원이 유니폼 입고 커피 심부름하는 고지식한 건물 분위기와는 달리 상무랑 부장 앞에서 자도 되는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야마우치 히로시는 상당히 독선적인 성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섭 자체가 창의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개발에는 간섭하지 않았는데 임원들도 부하 직원을 갈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김모 회장님은 귀싸대기를 날리는 걸로 유명하셨고 개발 일정으로 쪼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시키고 크런치 모드로 오징어 배를 타야 하는 한국 회사들과는 상당히 다르죠. 닌텐도는 개발 일정을 쪼면 게임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 일정을 연기하면 연기하지 개발 일정을 쪼진 않습니다.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던 점은 서양인들이 일본어 통역을 데리고 닌텐도에 들어오더군요. 일본식 위계 질서에 따라 닌텐도가 절대 갑이라는 힘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은 영어를 배우는 게 국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은 GDP의 80%가 내수라서 내수만으로도 먹고 살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해외 파트너들이 일본에 찾아와서 요구하는 식이죠. 닌텐도는 미국 지사를 직접 설립할 정도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고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홈그라운드에서는 무조건 일본어더군요. 미국, 영국 회사들 출장 다녀보면 동양인들이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닌텐도는 좀 다르더군요. BBC에서 미야모토 시게루를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여기 뒤에 일본어 통역을 데려갑니다. 미야모토 시게루는 일본어로 대답하고요. 닌텐도를 보면 영어 공부할 시간에 자기 업무에서 생산성 올리는
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야모토 시게루가 한국 회사에 들어갔다면 영어 공부하고 밤마다 오징어 배 타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카트라이더처럼 일본 게임 베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한국 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사장이 직접 카트라이더를 해본 뒤 넥슨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발자들이 마리오 카트의 팬이라고 리스펙트를 보여줬고 PC게임이라 마리오 카트의 판매량에 영향이 적다는 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 그냥 덮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닌텐도 건물 1층에는 회의실이 쭉 있고 인포데스크에는 이런 스타일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들이 음료도 갖다주고 그러더군요. 좀 옛날 한국 대기업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근할 때 보니 부장급 이상은 벤츠나 BMW를 타더군요. 닌텐도 측 부장이랑 한국 담당자 데리고 저녁에 접대하러 가서 술 마시면서 물어보니까 야근은 가끔 하는 일도 있긴 한데 보통 거의 하지 않고 급여는 당시 한국 대기업들 2배 이상을 받더군요. 예전에는 닌텐도가 스퀘어 에닉스보다 연봉이 높았는데 지금은 역전됐더군요. 30세 기준 평균 연봉이 스퀘어 에닉스 1억 2천만 원, 닌텐도 8,500만 원으로 닌텐도는 예전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스퀘어 에닉스는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한국 대기업과 비슷한 거 아냐?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닌텐도는 30년 전에도 이 연봉을 줬습니다. 암튼 닌텐도 본사에서 회의 시작 전에 정욱 회장님이 화투를 꺼내시더니 닌텐도 상무 옆에 붙어서 보수돔 룰을 설명하시면서 이걸 개발하면 일본이랑 한국에서 많이 팔릴 거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하시는데 한국인이 화투회사에 들어가서 화투회사 상무에게 고스톱을 가르치는 좀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었죠. 저는 고등학생 때 용돈 좀 벌어보려고 타짜가 쓴 책을 읽은 적도 있는데요. 고스톱 2000점을 내본 저로서도 솔직히 고스톱 게임이 팔릴까 회의적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결국 닌텐도 DS 기종으로 고스톱 게임이 나오긴 합니다. 배원이 닌텐도 사업하면서 한구라도 잘 안 해주고 AS도 느리다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사실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 해가면서 화투 들고 화투회사 쳐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불법 복제와 중소기업의 여러 한계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낸 거죠. 암튼 화투회사답게 하늘에 맡긴다라는 이름을 가진 닌텐도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 플라스틱 재질로 트럼프 카드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망해가던 중소기업 닌텐도는 3대 세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3대 사장인 야마우치 히로시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가업을 잇기로 결심합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친인척들을 회사에서 모두 내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을만한 친인척을 내보내고 택시, 러브호텔, 유모차, 장난감, 식품 등 이것저것 사업 확장하는 것까지 실패한 중소기업의 특징이란 특징은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도박산업이랑 오락산업이랑 본질은 비슷해서 그런지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인 전자오락기에도 손을 댑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전자게임기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같은 거대 기업이 할 사업이지 세가, 닌텐도, 게임파크 같은 중소기업이 할 사업이 아니죠.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막대한 빚을 진 채로 망해가고 있던 닌텐도는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 친구의 아들이 오이 쇼크로 취업길이 막히자 취업을 청탁받게 됩니다. 3대 사장은 내키지 않았으나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채용했는데 이 사원의 이름은 미야모토 시게루였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낙하산까지 중소기업으로서 실패할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죠. 이 친구 아들은 당시 만화 뽀빠이를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저작권을 허락받지 못해 킹콩으로 컨셉을 바꿔서 1981년 출시한 게임이 동키콩입니다. 동키콩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문어발 사업을 벌이다가 이제 하나 터져서 중소기업을 면하나 싶었는데 MCA 유니버셜이 킹콩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닌텐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영세 화투회사였던 닌텐도는 MCA 유니버셜을 상대할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큰 사고를 쳤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976년작 킹콩을 제작한 MCA는 RKO 라디오 픽처스에서 제작한 1933년작 킹콩으로부터 저작권 소송을 당했었고 MCA는 저작권 기간 만료를 주장해서 이긴 판례가 있었습니다. 닌텐도 측 변호사는 이 판례를 찾아내 MCA는 1976년작 킹콩의 저작권은 있지만 1933년 원작 킹콩의 저작권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승소하게 됩니다. 하늘에 맡긴다는 회사명 덕분인지 운이 좋았었죠. 킹콩과 동키콩의 저작권 소송에서 하마터면 회사를 수렁으로 빠뜨려 대역죄인이 될 뻔했던 이 낙하산 청년은 닌텐도 측의 변호사였던 존 커비 덕에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이 낙하산 청년은 1992년 트윙클 포포라는 게임의 이름을 별의 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출시하는데요. 미야모토
미야모토 시게루는 이 캐릭터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마음속의 별이었던 존 커비의 이름을 따서 닌텐도의 영원한 별로 박제해버립니다. 이 아케이드 동키콩의 성공을 바탕으로 가정용 게임기를 하나 개발하게 되는데 그 게임기가 바로 전세계 6천만 대를 판매한 페미컴이었습니다. 닌텐도는 1983년 페미컴 출시에 맞추어 동키콩을 페미컴으로 이식하여 출시합니다. 동키콩의 주인공 이름은 점프맨이었는데 1980년에 닌텐도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키콩이 출시되기 직전에 미국 지사는 적자여서 월세를 못 내고 있었죠. 화가 난 건물주가 사무실에 쳐들어갔는데 직원들은 동키콩을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체형의 건물주를 본 직원들은 점프맨이 건물주와 닮았다는 이유로 건물주 마리오 시갈리의 이름을 따와 마리오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직원들이 점프맨을 마리오로 부르는 것을 듣게 된 미야모토 시게루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점프맨에 마리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실존 인물의 이름을 붙인 사례는 또 있는데요. 마리오 캐릭터 중에 요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모티브는 공룡이지만 사실 등껍질이 있어서 거북족입니다. 요시의 이름이 네스오의 괴물 네시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닌텐도 본사를 방문했을 때 회의실에 시연 기계를 세팅해주고 나간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의 걸음걸이가 좀 독특했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약간 뒤뚱뒤뚱 아장아장 걸었는데요. 그 남자 직원이 나가자 당시 회의실에 있던 닌텐도 상무님이 좀 전에 나간 직원이 요시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왜 저 직원이 요시냐고 물어보니까 개발 중에는 캐릭터 이름이 없었는데 개발자들이 캐릭터가 걸어가는 모습이 요시모토를 닮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이름을 따서 요시라고 지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닌텐도 상무님 오피셜로 제가 직접 들은 썰이기 때문에 공룡 네시에서 따왔다는 썰은 사실이 아닙니다. 점프맨이 마리오라는 이름을 얻게 된 후 1983년 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게임을 출시하고 1985년 페미컴 게임 중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인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출시됩니다.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자면 평화로운 버섯 왕국에 거북족의 마왕 쿠파가 침략해와 버섯 왕국의 마법을 걸어 주민들이 블록이나 버섯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오가 파괴한 블록들은 버섯 왕국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마리오는 살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치 공주는 이 마법을 풀 수 있었지만 쿠파에 의해 납치되었고 마리오는 피치 공주와 버섯 왕국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피치 공주의 이름은 공주라면 분홍색이 떠오르고 분홍색하면 복숭아가 떠올랐기 때문에 피치 공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치 공주를 납치해가는 쿠파는 서유기 속 우마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이름은 국밥, 비빔밥, 육회 중 하나로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직원 중 하나가 야키니쿠 집에 가서 쿠파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쿠파가 야키니쿠의 일종인 줄 알고 쿠파를 먹고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쿠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야모토 시게루는 나중에서야 국밥이 불고기가 아니라 국물 요리라는 걸 알게 됐죠. 키노피오는 피노키오를 응용한 이름이고요. 후리보는 원래 표고버섯을 그린 건데 프로그래머가 밤인 줄 알고 후리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푸쿠푸쿠의 원래 이름은 테치리였는데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보고 푸쿠푸쿠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1993년에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존윅의 존 레기자무 형님이 루이지 역을 맡았었는데 정말 돈과 시간이 아까운 영화였죠. 이번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에는 미야모토 시게루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마리오 외에도 동키콩이나 마리오 카트 같은 다른 닌텐도 게임 요소도 등장하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닌텐도 월드가 있습니다. 이런 협업 관계 덕에 이번 영화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제작사가 일루미네이션이라 저연령을 타겟했을 것이고요. 영화적 완성도는 딱 일루미네이션 작품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적 체험을 기대하기보다는 닌텐도 놀이공원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다 나오는 걸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미야모토 시게루가 참여한 만큼 인게임 동영상 보는 듯한 재미는 있을 겁니다. 슈퍼마리오를 하던 아빠 세대와 유치원 초딩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기획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 손잡고 가는 가족 관람용 영화일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고 가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캐릭터 이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닌텐도의 성공 비결과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닌텐도의 경영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